그러면 우리가 태연이가 좀 늦을 것 같으니까 경설부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네. 일단은 이 경설이라고 하는 작품의 그 작가가 조금 중요한데요. 그 작가가 이규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규보 이전에 들어본 적 있어요? 기억 안 나요? 그래도 한 번쯤 이렇게 그 고전 문학 공부하다 보면 이규보라는 사람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규보라는 사람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고려시대에 문인이었대요. 문인이다라고 한다면 글을 쓰고 벼슬을 하는 어떤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문인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이규보라는 사람의 글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몽골 하면 이 당시에 누가 늘 침입을 해왔었죠? 아, 벌써 얘기를 해버렸네요. 고려시대라고 하면 늘 몽골이 침입을 해오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규보라는 사람이 글로 몽골의 침입을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글이 명문이겠어요. 와, 정말 명문인 글들을 쓰는 사람이 바로 이규보라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경설이라는 이 제목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일단 경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자주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물건 중에 하나인데, 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자로 해석을 했을 때 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경 옆에 있는 설의 의미만 알게 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를 유출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한문으로 된 수필이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일단 한문 수필의 의미를 갖는다. 근데 이 한문 수필이라고 한다면 수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수필은 자기의 경험담을 쓰고 거기에서 내가 깨달은 바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글이 수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설할 때 이 설은 한문 수필이고, 한문 수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뭘 보여주냐면 어떤 이치에 따른 사물의 해석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근데 사실 그런 이치가 있긴 하지만 내 생각은 그거랑 조금 달라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거. 추가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면서 굉장히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우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글을 우리가 경설이다, 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글은 그러면 이런 글인데 그 소재가 바로 뭐라는 거야? 거울이라는 것을 보고 이 이규보라는 사람의 자기 의견을 얘기해주는 글이 바로 이 글이겠구나 라고 여기까지 유추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자면 거울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요. 거울이라는 대상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삶의 본질적인 의미까지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 이규보라는 사람이 거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결과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삶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에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쭉 글을 읽어줘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삶의 본질적인 의미, 얘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주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삶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규보라는 어떤 명인이 희영아, 너 이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전달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이 경설이라는 시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굉장히 교훈적인 글이겠구나. 그리고 무언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또 어떤 특징을 알 수가 있냐면, 경설이라는 글은 상당히 철학적이겠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시를 공부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봤던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물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어. 배를 매며라는 시에서 우리가 봤었던 표현이기도 한데, 어떠한 겨울이라는 대상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조적이다. 무언가를 가만히 두고 관찰하는 것을 우리가 관조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세 가지는 교훈적이고 철학적이고 굉장히 관조적인 글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벌써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일단 글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 과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한테 우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제를 보여줄까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제일 먼저 거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거사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뭐냐면요. 숨어 사는 선비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숨어 사는 선비인 거사가 있고, 그리고 그 거사를 방문한 손님이 나와요. 사실 여기서는 그냥 손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손님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손이에요. 근데 이 거사라고 하는 사람은 숨어 사는 선비인데 이 사람은 당연하게도 이 이규보라는 작가의 대변인이 돼요. 근데 이 거사라는 이 작가의 대변인인 숨어 사는 선비는 거울을 가지고 있어. 어떤 한 가지 하나의 거울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울을 생각할 때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비춰보잖아요. 그치? 거울을 보고 얼굴을 뭐 단정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거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거울이 더러우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을까? 아니에요. 거울이 굉장히 깨끗하고 뭐 어떤 흐릿하지 않아야만 우리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거사라는 숨어 사는 선비가 가지고 있었던 거울은 어땠냐면요. 굉장히 흐릿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희미했대요. 그러니까 너 거울로 비춰봐야 되는데 얼굴 자체가 잘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러이러한 아주 흐릿한 거울을 가지고 얼굴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바탕으로 뭔가 몸과 어떤 옷가지를 단장하기까지 했었대요. 뭔가 상당히 우리 눈에는, 일반적인 사람인 우리의 눈에는 뭔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이 손님은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을 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손님이 거사한테 말을 해요. 아니,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깨끗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몸을 한번 보는 건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 대체 왜 그래요? 라고 했대요. 했더니 여기에 대한 거사가 답변을 해줘야겠죠. 여기 있는 이 답변이 바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주제고, 이 이규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여기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거사가 손님한테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아니, 내가 만약에 거울이 너무 깨끗하게 되면 못생긴 사람은 마음이 상하잖아. 근데 만약에 거울이 깨끗하지 않고 흐릿하게 된다면 아무리 못생기고 추하게 생긴 사람일지라도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아무리 못생긴 사람일지라고 해도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런 마음을 이규보는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조금만 정리해보자면 어떤 식으로 말을 조금 정리할 수가 있냐면, 흐릿한 거울은 우리의 결점을 숨겨준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 혹은 포용해줘. 이렇게 내가 결점을 포용해주고 싶기 때문에, 타인의 결점을 포용해주고 싶기 때문에 내가 엄청 흐릿하고 희미한 거울을 쓰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반적인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쓸 게 있긴 하지만 그건 뒤에서 더 이어서 보면 될 것 같고, 조금 보자면 일단 경설이라는 제목의 의미는 이런 거다. 거울이라는 것을 소재로 어떻게 나의 뭐 일반적인 사물의 해석은 이런데 그거와 다른 나의 생각은 이래 라고 얘기를 해줬었고, 이규보라는 사람이 누군지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고, 네, 여기에서 교훈적이고 철학적이고 관조적이다라는 특징도 뽑아낼 수가 있었고, 전체적인 내용은 이와 같았다. 거사가 나오고 손님이 나오는데 거사가 굉장히 흐릿한 얼굴, 흐릿한 거울을 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단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보고 손님이 아니 대체 왜 그러세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깨끗해야 되는데 당신은 왜 흐릿한 거울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너무 거울이 깨끗하다 보면 못생긴 사람은 마음이 상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의 결점을 포용해주기 위해서 흐릿한 거울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경설의 전체적인 내용이었고, 여기 이 내용이 바로 이규보가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은 삶의 태도다. 삶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너무너무나 까칠하게 굴면 안 되고 누군가의 결점도 포용해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반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하나 본문을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거사에게 거울 하나가 있는데 먼지가 끼어서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희미하였대요. 거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울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 거울이 어땠다는 거야? 굉장히 먼지가 많이 끼어서 희미하였대요.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흐릿하고
흐릿하고 굉장히 희미하였구나. 근데 거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그랬었죠?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 거사 위에 한번 써볼게요. 아까 거사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었죠? 한번 써보자면 숨어 살면서 벼슬을 하지 않는 인물, 하지 않는 선비를 우리가 거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거사라는 인물은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까지 같이 봐주세요. 그러나 조석으로, 조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라는 의미가 되죠.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고 마치 얼굴을 단장하는 사람처럼 하였더니, 근데 뭐를 들여다본다는 거야 지금? 당연히 거울. 이 거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흐릿한 거울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마치 얼굴을 단장하는 사람처럼 했더니 어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이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어떤 손님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물어봤대요.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생각인 거죠. 일반적인 통념. 근데 그 통념과는 다른 이구보의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이 전반적인 전개 방식이다. 기억해 주시고, 자, 이 거울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한번 볼게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굴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군자가 그것을 대하여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지금 그대의 얼굴은 여기 거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사, 당신의 거울은요,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희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얼굴을 비출 수도 없고요. 또 맑은 것을 취할 수도 없대요. 그런데 그대는 오히려 얼굴을 비추어 보고 있으니까 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고 일반적인 통념을 담아서 거사한테 물어보고 있었죠. 그래서 거사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줬어요. 거사가 말하기를 거울이 밝으면 잘생긴 사람은 기뻐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꺼린대요. 자, 왜 그렇겠어요? 네, 왜 그럴까요? 당연히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외모를, 자신의 결점을 인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못생긴 사람의 단점이 맑은 거울에 바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못생긴 사람은 밝은 거울을 꺼리게 되겠죠.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되게 적어. 수요가 굉장히 적고 못생긴 사람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맑게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 거울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못생긴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속상하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보다는 단점을 지닌 사람이 당연히 더 많다라고 써주셔야겠죠. 만약에 못생긴 사람이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면 반드시 깨트리고 말 거래요. 근데 뭐를 깨트리고 뭘 들여다본다는 거야? 당연히 그 맑은 거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의 주체는 맑은 거울이에요. 그러니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만 못하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맑은 거울로 한다면 못생긴 사람은 그 와서 깨버려. 그러니까 만약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울의 재구시를 못할지라도 그냥 끝까지 살아남는 아주 흐릿한 거울이 더 나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먼지가 흐리게 한 것은 그 겉만을 흐리게 한 거지 그 맑은 것은 상하지 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거울이 흐릿하다고 한다는 것은 그냥 거기 겉에 먼지만 붙어 있는 거지 그 거울의 본질 자체가 상한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흐릿한 거울도 괜찮아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잘생긴 사람 만난 뒤에 다 껴져도 시기가 늦지는 않아요. 옛날 거울을 대한 사람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인 거죠. 내가 거울을 대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희미한 것을 취하기 위함인 거래요. 희미한 것을 취하기 위함. 요거는 거사의 독특함. 그대는 무엇을 괴이하게 여기는가? 거사는 당연히 깨끗함만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깨끗함만을 추구한다 라기보다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인간의 단점을 포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거사의 성격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했더니 손님이 대답이 없었대요. 왜 대답이 없겠어요? 괜히 내가 그런 걸 물어보는 것에 대한 내가 굉장히 어리석었구나. 그리고 거사가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약간 후회하면서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한번 보면 이 글은 수필이었죠. 아까 한문수필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한문수필이라는 그 갈래 자체를 우리가 설이다라고 불렀고
작가가 작품에 직접 등장한다. 작가가 작품에 직접 등장했었나요? 아니면 간접적으로 등장했었나요? 간접적으로 등장했었죠. 간접적으로 누구를 대리인으로? 거사를 대리인으로 삼고 아주 간접적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 작가의 가치관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 방법은 뭐가 있었었죠? 여기서 전체적으로 손님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거사가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질문을 하고 그걸 답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문답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한다 라는 거고 답은 답한다 라는 거니까 서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전개가 되었구나. 그런 식으로 작가의 가치관을 드러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작가가 이 글을 통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대사가 뭐였었죠? 우리가 일단 표면적으로 보자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흐릿한 거울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아니면 깨끗한 거울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그쵸? 깨끗한 거울을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깨끗한 거울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또 표면적으로 생각해보자면 깨끗한 거울을 가진 사람은 못생긴 사람의 그 외모적인 결점을 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걸 조금만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죠. 세상을 버리고 도피해서 잘못된 세상과 결별하고자 하는 사회 풍조를 비판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결백하고 청명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또 속담으로 얘기할 수가 있냐면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이규보의 생각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세상을 버리고 도피해서 잘못된 세상과 결별하고자 하는 사회 풍조를 비판한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보자면 이 당시에는 임금님이 뭔가 정치를 조금만 뭔가 잘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왕조가 바뀐다거나 하면 이렇게 더러운 세상 나는 정치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자연에 은둔해가지고 자연 친화적으로만 살고 속세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면 내가 있는 한 정치는 무조건 깨끗해야 한다라는 고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이규보라는 사람은 요로요로한 사람들, 이렇게 뭔가 너무너무나 결백하고 청명하려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타인의 결점도 좀 포용해 줍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요 내용이었었죠. 내용 자체는 좀 너무 쉬웠고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를 한번 쭉 보자면 일단 등장인물의 특성과 그 역할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각 소재들이 표면적으로는 거울이지만 그 이면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작가가 과연 누구를 비판하고자 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등장인물을 보면 두 명밖에 안 남았어요. 거사라는 사람, 그리고 손님이 나왔었죠. 근데 거사라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자 그 행위에 대한 손님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요 문답법이었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문답법을 통해서 가치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싶어 했었죠. 짠, 이 거사라는 사람은 굉장히 흐린 거울을 취했었어요. 먼지가 막 가득 낀. 그리고 그 흐린 거울을 취했다라는 의미는 못생긴 사람의 그 결점을 포용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손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대변하는 인물이었고 그냥 맑은 거울을 취했어요. 근데 이 맑은 거울을 취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의 결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지나치게 결백한 태도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었죠. 이 거사의 역할은 뭐였냐면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사를 작가의 대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손님 같은 경우에는 사물에 대한 아주 통념을 제시를 했었고 거기 거사가 바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이 통념을 제시함으로써 거사가 새로운 주장을 펼칠 기회를 우리한테 제공해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소재들의 의미도 한번 볼게요. 사실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거죠. 맑은 거울 같은 경우에는 결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 맑은 거울 같은 경우에는 잘생긴 사람만이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는 아주 소수의 사람. 아까 위에서 잘생긴 사람도 굉장히 소수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죠. 그리고 흐린 거울 같은 경우에는 흐리다 보니까 결점을 보정해서 보여주겠죠. 결점을 보정해서 보여준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결점을 이해해준다. 결점을 이해해줌이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고, 또 못생긴 사람한테 맞는 거울이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도덕적으로 결점이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거울이다. 모두를 포용하자라는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이었었다. 이 화관계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 갈래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쓰셨나요? 여기 뭐 썼어요? 빈칸이에요? 여기다가 우리가 좀 갈래를 살짝 정리를 조금 해보고 싶어서 일단은 수필이라고 했었죠. 수필인데 이게 지금 딱 봤을 때 현대에 쓰여진 수필인 것 같아요? 당연히 아니겠죠. 고전 수필이면서도 그리고 한문 수필이다. 그리고 한문 수필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설이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제일 첫 번째로 갈래는 이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성격을 얘기했었죠. 교훈적이었고 여기 그리고 철학적이었고 그리고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관조적이다까지 이 세 가지 성격들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주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사물의 관점을 뭔 소리야? 사물의 결점을 포용하는 유연한 태도를 갖자 라는 것이 바로 주제였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조금만 더 강조해줘야 될 것은 누군가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전개하는 거 이거 뭐라 그랬었죠? 문답법을 통해서 전개한다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거울을 썼다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풀이해 나가는 아주 구체적인 경험에서 보편적인 삶의 의미를 끌어내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경험에서 보편적인 삶의 교훈을 끌어내고 있는 그런 글이구나 라고 또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보자면 허구적인 대리인이다. 뭐 사실 진짜 있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물론 허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편적인 삶의 교훈을 끌어냈었던 그런 작품이고 문답법을 통해서 가치관을 다 드러냈었고 마지막으로 이 거사는 허구적인 대리인 작가 이규보를 위한 허구적인 대리인이었다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설총의 화왕계를 볼 거예요. 이 화왕계 네네 갔다 오세요. 어, 네. 딱 3분만 기다려줄까요? 네. 지금 아까 그거 못했던 거 좀 필기 좀 해볼래?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흐릿한 거울로 하냐 물어봤다 이런 의미죠. 네. 그러면 우리가 화환계를 좀 들어갈 건데요. 바로 밑에 설중에 화환계 들어가 있죠. 그걸 보기 전에 우리가 일단은 같이 봤던 것처럼 여태까지처럼 이 내용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일단 가볼 거예요. 여기서는 세 가지의 꽃이 나와요. 제일 첫 번째로는 화왕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나오는 애는 장미예요. 그리고 마지막 등장인물은 누구냐면 백두옹이다. 백두옹, 장미, 그리고 화왕 이렇게 세 개의 꽃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 근데 화왕이라고 한다면 꽃 중에 왕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조선시대의 그런 생각으로 봤을 때 꽃 중에 왕은 누굴까요? 꽃 중에 왕은 여기서는 모란을 가리켜요. 모란을 가리키고 장미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장미가 맞고요. 백두옹은 어떤 꽃이냐면 할미꽃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이 모란이라는 화왕이 인간세상에서도 임금님이에요. 그래서 이거 주제는 임금님, 간신 멀리하고 충신 가까이 해서 정치 잘 하세요. 통치를 잘 하세요 라는 이런 왕한테 하고 싶은 말을 우의적으로 이렇게 꽃에 빗대어서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설중의 화환계라는 작품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미가 내가 세모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게도 이 간신배가 바로 이 장미가 되겠고 백두옹은 충신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보자면 장미는 화왕한테 계속해서 아첨을 해요. 아첨을 하기 때문에 이 장미는 당연하게도 간신에 해당하겠고 백두옹은 화왕에게, 그러니까 왕에게 간언을 해요. 간언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충신들이 왕에게 충고를 해주는 그런 말을 우리가 간언이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백두옹 같은 경우에는 충신. 근데 이 백두옹은 우리가 할미꽃을 생각을 해보면 장미가 예뻐요? 할미꽃이 예뻐요? 당연하게도 겉모습만 봤을 때에는 장미가 더 화려하고 예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백두옹은 충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겉모습이 초라하게 나와요. 하지만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충신이기 때문에 이 백두옹이라는 사람 자체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장미는 아름답지만 간신이겠다, 간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 관계들 잘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쭉 한번 화환계를 한번 읽어 내려가 볼게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백동은 충신이니까 당연히 우직하고 뭐 충성스럽다 이런 성격까지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자면 신이 들이니 예전에 화왕, 모란이 처음 왔을 때 향기로운 꽃동산을 심고 푸른 장막으로 보호를 했는데 봄이 되어서 곱게 피어나서 온갖 꽃들을 능가해서 홀로 뛰어났다. 자, 홀로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 대해서 조금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야. 왕이 바로 이 화왕인데 우리 왕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에 가까운 곳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곱고 어여쁜 꽃들이 빠짐없이 달려와서 혹시 시간이 늦지나 않을까 그것만 걱정하면서 배알하려고 하였대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임금님이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온갖 전국에서 많은 신하들이 몰려와서 우리 임금님을 모시려고 했었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호련히 한 가인이 나오네요.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아름다운 여인을 우리가 가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가인이 붉은 얼굴, 옷 같은 이에 곱게 화장하고 멋진 옷을 차려입고 간들간들 걸어와서 얌전하게 앞으로 나와서 말했대요. 그럼 이 가인은 당연히 누굴 뜻하고 있겠어요? 아까 그 세 명 중에서 아름다움을 담당하고 있었던 장미를 뜻하겠고 당연히 얘는 우리가 아까 내용을 먼저 봤기 때문에 간신배에 해당하겠죠. 가인은 장미꽃으로 간교하게 왕에게 말하는 간신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첩은 눈같이 흰 모래밭을 밟고 그리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마주보며 봄비를 목욕하고 때를 씻고 맑은 바람을 상쾌함에게 쐬면서 유유자적하는데 이름은 장미라고 합니다. 굉장히 곱게 자라왔구나 라는 것을 자신의 설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왕의 훌륭하신 덕망을 듣고 우리 왕이 뭐 왕인 거죠?
화왕인 거고 모란인 거죠. 모란이 정말 정말 뛰어나다라는 것을 듣고 향기로운 휘장 속에서 모시고자 하는데 왕께서는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장미는 세상의 풍파에 물들었나요? 물들지 않고 굉장히 곱게 자랐었죠. 장미는 임금에 뭘 사려고 하죠? 임금에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환심을 사려고 하죠. 나 곱게 자랐기 때문에 나 정말 예쁜데 한번 내 품에서 정치를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임금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어요. 또한 한 장부가 베옷에 가죽띠를 메고 허연 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허연 머리라고 했어요. 그럼 얘 당연히 누구에 해당하겠어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할미꽃에 해당하겠죠. 힘없는 걸음으로 구부정하게 걸어와서 말했대요. 비록 그 겉모습은 굉장히 초라해요. 장부는 할미꽃으로 간언을 하는 충신을 얘기하고 있겠죠. 이러한 장부의 모습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일단 이거 조금 이따 볼게요. 저는 경성 밖의 한길가에 여기서 저라고 하는 것은 할미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저는 경성 밖의 한길가에 살고 있대요. 아래로는 푸르고 그리고 넓은 들판의 경치를 내려다보고 또 위로는 우뚝 솟은 산색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름은 할미꽃이라고 합니다. 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비록 좌우의 공급이 풍족해서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차화술로 정신을 맑게 할지라도 상자 속의 준비물에는 반드시 양약이 있어서 기운을 북돋우고 극약이 있어서 병독을 제거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옛말에 생사와 삼배 같은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해도 천한 물건을 버리지 않아서 모든 군자들은 결핍에 대비하지 않는 일이 없다 하오니 왕께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왕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면 좌우의 공급이 굉장히 풍족하고 기름진 음식이 많고 차화술까지 맞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에요. 하지만 언제 또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를 혹시 지금 하고 계시나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할미꽃의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모든 군자들은 결핍에 대비하지 않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나타내면 유비무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두 명이 왔는데 어느 쪽을 취하고 어느 쪽을 버리겠습니까? 이 설화는 뭐를 통해서 지금 한 그 충신을 백두홍에 그리고 간신을 장미에 의인화를 하고 있죠. 의인화를 통해서 왕의 마음가짐에 대한 경고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장미와 할미꽃의 대조를 통해 우리한테 주제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를 택하는 것이 현명한 임금이 되겠어요? 당연하게도 할미꽃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임금이 되겠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조금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그렇게 막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은 없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대조적인 의미만 조금 기억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죠? 대조를 통해 주제를 드러낸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사자성어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좀 이따 보고 우리가 빠르게 자습서만 빠르게 보고 그리고 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안 가져왔어요? 괜찮아요. 희영이도? 평가 문제지만 있어요? 잤어.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조금만 풀 거고 여기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푸실 수 있을까요? 4단원의 이 경설 부분을 피시면 됩니다. 쭉 내려야 되네요. 몇 페이지요? 네, 여기네요.
그래서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것은 설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 표현상의 특징 문답법이 나오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그런 표현상의 특징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질문만 있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문답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질문만 있고 상대의 대답이 없는 것은 우리가 말을 건네는 방식 혹은 독백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문답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거사와 손의 그 특성과 역할 다 비교해줬었고, 그리고 소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결과적으로 작가가 누구를 비판하고자 했는가까지 같이 봤으니까 이 문제들을 잠깐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풀어볼게요. 요 정도면 될까? 태연아, 너 2번, 3번 다 풀면 얘기해줘요. 밑으로 내려드릴게요. 네. 기업과 같은 인물 찾아드릴게요. 기업. 손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 됐다고? 네. 그리고 1번, 4번. 니은의 담기. 잠깐만. 니은은 손은 대답이 없었다. 이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 있어요. 1번은 몇 번으로 하셨어요? 5번? 그쵸? 5번 맞죠? 아, 죄송해요. 거사라는 허구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잘 푸셨고, 2번은요?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은, 그쵸? 2번. 유연한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 가끔씩은 다른 사람의 결점도 포용해 줄 수 있을 만큼 유연하게 살아야 해. 라는 말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손님과 같은 인물묘에 가장 가까운 것은 누구인 거죠? 그쵸. 기존 상식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손님이 굉장히 상식적인 우리한테 어떤 통념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 거고, 거기에 반대되는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거사였었죠. 4번은요. 니은에 결국 손님은 아무 말이 없었다로 끝이 났잖아요. 여기에 손의 속마음으로 추측한 것을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그쵸? 아, 그러네. 와, 내가 뭔가 한 방 먹었다와 같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문학활동 다 됐었고요. 네, 화환계도 여기 있기 때문에 쭉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시조세편까지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